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수강생 가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출문제 수준하고 기출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가 준비된 학생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문제 또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푸는 것이 3순환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강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수준을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듣는 분들은 1차 잘 봤네, 1차 대박 하면서 3순환 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 수준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강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적은 일단 이론 정리, 그 다음에 다양한 실전 문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이제 주교재 나와 있는데, 교재는 먼저 단권화 자료가 매일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순환 들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순환 때 자료하고 95% 똑같습니다. 일부러 똑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순환 때 자료 받았는데 삼순환 때 자료 또 나오면 괜히 헷갈리잖아요. 이순환 때 자료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순환 때 경제학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핵심 자료는 거의 똑같다. 달라진 데가 있으면 제가 어디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지 스텝 3가 있죠. 그게 이제 250문제인데, 스텝 2가 150문제거든요. 근데 스텝 3가 250문제면 이걸 어떻게 다 푸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미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거시도 뭐 한 5일 정도 있으면 출간된다니까, 뭐 이제 진도에는 차질 없겠습니다. 실전 문제집을 작년에 1판을 내고 바로 2판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1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판을 냈는데, 혹시 이제 1판 보유자는 문제 번호가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수업 듣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카페에 번호 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긴 했는데, 가능하면 2판으로 수강하시기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단권화라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그냥 단권화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단권화란 말이 이제 이론 정리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별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학원 강의 쭉 들어오신 분들은 워크북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워크북 챕터마다 2, 3순환 자료 똑같으니까 그 뒤에 자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미시집, 거시집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동안 혼자 공부해왔다. 대학 교수님 책 가지고 공부해왔는데 지금 3순환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보던 책에다가 제 3순환 자료를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권화라는 거는요, 지나치게 여러분들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같이 막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 정리가 돼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료 정리 한 권, 그 다음에 문제집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5시 50분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넘어가면은 아침반이 진행은 안 돼요. 왜냐면 아침반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업 들어올 때. 그래서 5시 50분이면 늦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 금방 가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요, 저는 이순환하고 비슷하게 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순환보다 어렵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순환 때는 복습형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삼순환 때는 예습형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통제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학원에서 유명 교수님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들 많죠. 교수님들한테 출제 의뢰를 했는데,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느끼실 건데, 문제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제 좋은 문제들도 있어요. 안 좋은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 뻔히 다 아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내면요, 문구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문제도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출제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출제 교수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김 교수님 여기 문구 고칩시다 하고 담당 사무관도 옆에 붙어가지고 교수님 여기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문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한 명 교수님이 내시다 보면 문구가 좀 애매한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문구 연습하는 것도 연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자들 미팅은 따로 해서 뭐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강이 세 가지가 있죠. 국제무역론하고 국제금융론 특강은요, 그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동안 국제경제학 2순환 했던 내용이에요. 국제경제학 2순환을 어떻게 했냐면 경제하는 학생들도 들어야 할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론 특강이 이제 9회라는 게 뭔가 하루를 3회라고 봤을 때, 세 타임이라고 봤을 때 9타임, 9타임.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 9타임. 그 다음에 기출특강이 3타임인데,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경제학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국제경제학 다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출을 봐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좀 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1차 부담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2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라든지 2개 정도 그렇게 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다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수업 끝나고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수업은 가능한 예습 위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순환 때 했던 공부를 조금 미리 해오시고, 특히 문제집 보시면 아는데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문제가 한 페이지 꽉 차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진도에 문제가 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 풀어오진 않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캔을 좀 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한 페이지 꽉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좀 읽어오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당일 강의 자료 당일 정리 끝내야 됩니다. 밀리면 한도 없어요. 정리가 안 되면 안 된 상태로 그냥 끝이에요. 그날 정리 안 되면 다시 나중에 정리해야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자료는 불완전하더라도 그날 정리 끝낸다. 조금 밀리더라도 그 주 일요일까지는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스터디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별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뭐 스터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느슨해지거나 해서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뭐 일단 수업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푸는데 다 풀지는 못해요. 요거 이제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를 안 풀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스텝 3하고 스텝 2 중에 어디에 더 좋은 문제가 많으냐라고 하면 둘 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스텝 3는 250문제고 스텝 2는 150문제다 보니까 스텝 2가 좀 에센스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텝 2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스텝 2 푸는 그런 스터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기출문제 푸는 스터디도 괜찮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스마트폰이 켜져 있으면 제가 이렇게 봐요. 궁금해서 뭐 보지? 제가 이제 좀 팔랑눈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이니까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는 미시 10회, 거시 10회 되어 있는데요. 항상 해보면 미시가 시간이 조금 더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그냥 10회씩 딱딱 끊는데, 그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10회에 미시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시 경제학 마지막에 보면 시장 실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재경직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제 경제학하고 행정법 사이 하루 뜨잖아요. 그래서 재경직 학생들은 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
수업만 좀 뽑아놨다가 그 재경직 안 듣는 수업을 하루 보강 삼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일단 10일, 10일 잘라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비자 이론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소비자 이론을요, 처음에 배울 때는 내용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소비자 이론을 다 정리해 놓고 나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5장까지가 소비자 이론이고 6장, 7장이 이제 응용이거든요. 5장까지 내용은 다 정리해 보면 크게 탄력성하고 슬러지기 방정식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그 탄력성, 슬러지기 방정식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자료 중에 그 챕터별로 나가는 토픽 자료 있을 겁니다. 그 토픽 자료 보면서 해당하는 문제 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이순환하고 자료는 거의 똑같으니까 이순환 자료 가져와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탄력성의 기초 개념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수요 탄력성이죠. 탄력성 정의 이거 지금 다 못 외우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 두 개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이 왜 두 개인지는 아시죠? 재화가 두 개이면 X 재화 가격이 변할 때 Y로 측정하느냐, Y 재화 가격에 대해서 X로 측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을 똑같이 쓰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X 가격 변화 시 Y의 탄력성은 epsilon Y px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가격 변화에 대한 Y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다음 반대로 Y 가격 변화 시에는 epsilon X p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요런 방식을 따른다면 앞에 탄력성들도 그렇게 써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이제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탄력성의 기호를 쓸 때 여러분들 책에서 델타 쓰기도 하고 D 쓰기도 하고 라운드 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요 두 가지는 작은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변화가 작든 크든 그냥 쓰는 변화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언제 쓰냐면 그 다변수 함수일 때 원칙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은 원래 조금 사용도가 조금 다르지만 그냥 교수님들이 섞어 쓰니까 우리도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Q 나와 있는데요. PQ 탄력성이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X 재화의 가격 탄력성 할 때는 여기가 X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X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탄력성 형태가 P와 Q가 수량과 가격의 대명사 같이 쓰는 것이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X제의 자기 가격 탄력성이었으면 얘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epsilon x p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px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쓰자면 저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x제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epsilon x m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탄력성 기호는 쓰기 나름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미만 정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기호를 정하면 그 기호 따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기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탄력성 그 정의 끝에 보면 여기 맨 끝에 지금 로그를 사용한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맨 먼저 그 로그 사용한 문제가 나온 거는 재경직 재정학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로그는 학생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계적 계산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로그의 성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고 전제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5급 시험이잖아요.
7급이나 회계사 시험 이런 데서도 다 로그 계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2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다 했던 건데요. 요건 확실하게 한번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nx dx 이렇게 쓰면 요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로그 함수를 미분했다는 뜻이라서 요게 이제 분수 함수가 되는 건 외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이 식을 변형해서 dlnx는 x분의 dx라고 쓸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성질이 뭔가 하면은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즉 나온 부분 있죠. 로그가 취해진 상태에서의 변화분은 됐습니까? 로그가 취해진 변화분은 원래 변수의 뭐와 같아진다? 변화율과 같아진다. 물론 이게 아주 작은 변화일 때 성립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아주 작은 변화들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없이 성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 이제 px분의 델타 px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얘를 지금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가가지고 p분의 델타 p 있죠. 요거를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dlnp 됐습니까? 그 다음에 qd분의 델타 qd를 dlnqd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dx분의 dy가 y는이라고 정리된 식을 뭐로 미분하듯이 x로 미분하듯이 요거는 lnq라고 정리된 식을 뭐로 미분한 겁니까? lnp로 미분한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설명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첫날이니까. 근데 내일부터는 뭐 설명 따위 뭐 조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조금 천천히 하나씩 도출도 하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바쁘면 그냥 뛰어넘습니다. 이제 오늘만 그렇게 좀 자세히 할게요. 자, 나머지들도 다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로그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바로 몇 번을 보시냐면 351번과 3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351번 보시면요. 수유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x에 대한 수유 곡선이 lnxd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만약에요. 보세요. 원래 수요 함수가 xd는 a, px, py, m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게 곱이 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수요 함수에다가 로그를 취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형태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 형태이고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형의 곱입니다. 됐습니까? 지수형의 곱인데 이게 콥더글라스는 아니죠. 콥더글라스는 효용함수가 뭐일 때요? 효용함수가 소비량의 이제 그 지수형의 곱일 때이고 이거 완전히 다른 함수잖아요. 물론 콥더글라스 함수에서 수요 함수를 구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다 그게 콥더글라스에서 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맨 먼저 XJ 자기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XJ 자기가격 탄력성. 요게 이제 자기가격 탄력성의 원래 정의죠. 근데 로그를 사용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하고 라운드 ln px분의 라운드 ln xd. ln xd라고 정리된 식을 ln px로 미분해버리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 마이너스 b가 나올 것이고, 오케이? 마이너스 b가 나올 것이고, 얘가 1보다 크면 뭐라고 하고 작으면 뭐라고요?
보통 탄력적이라고 하고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소득 탄력성 역시 라운드 ln(m)분의 라운드 ln xd xd라고 된 걸 m으로 미분하라 라고 하면 c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0보다 크면 뭐라고 하고? 정상제라고 하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3번은 y제 가격 변화에 대한 x제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제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굳이 쓰자면 EXP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EXPY. 그래서 이것도 역시 라운드 LNPY분의 라운드 LNXD를 하면 되고 이걸 구해보시면 여기가 D, 여기가 C가 나오는데 요 C가 0보다 클 때를 뭐라고요? 네, 대체제. 그 다음에 작을 때를 보완제. 쉽게 생각하면 PY가 늘어나면요 Y제 소비는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수라는 것은 X제 소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 그럼 다른 걸 줄이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체제. 이게 음수라면 다른 거 줄면서 각치 줄어들면 보완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대체제라는 거는 이제 지금쯤 되면 많이 봐서 아 맞아 라고 일단 들어올 거예요. 이제 많이 봤던 거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소비자 이론에서는 자잘한 여러분들이 개념들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영차 동차성이라든지 뭐 쌍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쌍대성은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 쌍대성이 확인이 되죠. 근데 영차 동차성은 개념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차 동차성이 뭐냐라는 것은 모든 재화의 가격과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변해봤자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요거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왜 그러냐? 모든 가격과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 예산식이 불변이에요. 예산선이 불변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선택도 불변일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 함수에서 영차 동차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 나오는데 아래쪽에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함수에서 보시면요. 그 모든 항을 K배를 하죠. 됐습니까? 모든 항을 K배를 했을 때 그 앞에 K0승이 곱해지면 0차 동차가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K가 0차가 곱해진다는 것은 불변이라는 소리가 나죠. 오케이? 네. 그랬을 때 아래쪽에 이제 주어진 수요 함수에 모든 항에 그 K배를 한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LNK가 붙은 부분들을 앞으로 다 뽑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쪽 부분이 없어지면 원래 소비 함수하고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BCD 합이 0이 되는 것이 이제 영차 동차성의 조건이 된다. BCD 합의 0이 되는 것이 영차 동차성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효용극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수요함수들은 이런 조건 만족을 해요. 이게 깨지는 수요함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합시다. 35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탄력성 연습 문제인데요.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경작 원론이라는 이름 붙은 책들을 보면요. 연습 문제, 우리는 이제 답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읽어보면 참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 마인드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도 다 좋긴 한데 그런 문제들 시험 내놓으면은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경제학 원론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뭄은 농부들의 곡물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캔사스주에만 가뭄이 들면 수입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자, 농산물의 산출량이 감소해서 농부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농부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농물을
농작물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그림들을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풍년에 농부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흉년에 오히려 농부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네, 그 수요가 굉장히 이제 시장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농사가 흉년이 돼가지고 공급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원래 균형점이 여기 있는 A점이고 그 A점에서 농부들의 총 수입이 이만큼이었다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농부들의 총 소득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으면 이러한 변화가 농부들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을 거라고요. n분의 1,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타났다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별 농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별 다를 게 없다. 자, 보세요. 일단 시장의 완전 경쟁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면 개별 농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 곡선이 이 가격으로 주어진 거로 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공급 곡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총 수입이 정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면 두 가지죠. 나의 공급도 줄어들고 나의 비용이 올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의 공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도 오르고 그럼 시장 가격이 만약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농부들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자기 공급 곡선도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건데 물론 뭐 농부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농부가 똑같은 충격을 겪었다면 대칭적으로 겪었다면 n분의 1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인 총수입이 늘었다면 개별 농부 총수입도 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농부 총수입에서 변한 농부 총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해서 흉년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별로 나쁜 게 없네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잘 됐다. 그럼 올해부터 내가 작물의 반을 파기하겠다.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뭔가 하면 개별 농부들이 합리적이라면 스스로 농작물을 파기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방금 보신 것처럼 수요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거예요. 개별 농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있는데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급이 거의 안 줄어든 셈이란 거예요. 오케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조금 이제 그림이 무리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별 농부들이 이렇게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1번 같으면 캔사스 주에만 가뭄이 들면 돼 있잖아요. 이 캔사스가 농업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 세계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캔사스 주만 만약에 가뭄이 들면 처음에는 여기가 균형이다가 캔사스 입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어든 셈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줄어든 거라고요? 안 줄어든 거라고요? 안 줄어든 거라고요. 그러면 캔사스 주 입장에서만 가뭄이 들면 캔사스 농부들은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고 일단 비슷하게 개별 농부가 자기만 생산량을 줄여봤자 자기 수입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읽으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꽤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 보고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53번부터 356번까지는 완전 경쟁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셔도 좋은데, 뭐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내드린 자료에서 5장 자료, 그 토픽 자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자료, 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토픽 자료에서 맨 먼저 보시면 이제 효용극대화 문제, 지출극소화 문제,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고 지출극소화를 풀면 뭐가 나오는지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 소비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내부회를 갖는 경우, 모서리회를 갖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MRS XY.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이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X하고 Y 중에 뭘 좋아하는 정도가 크다? X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MRS YX도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MRS YX는 그냥 여러분들이 MRS XY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뭘 거니까 MUX, MUY고 얘가 뭐니까 MUY, MUX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X, PY 해서 같아진다가 내부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X가 비싼 정도보다 X를 좋아하는 정도가 커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누리고 싶어요? X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균형이다 라고 하면은 X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린다는 소리죠. 그럼 뭔 상태예요? 모서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X only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X only 모서리 조건이고 반대가 Y only 모서리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내부의 모서리에 걱정하면서 풀어야 됩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부회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내부회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함수가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모서리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등호가 성립하는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주요 곡선들의 성질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조심하실 게 PX, PY, M 있죠. 제가 이게 이 세 가지가 소비자 선택 이론의 외생 변수예요. 내생이다 외생이다 할 때는 얘들이 다 이렇게 발을 쳐야 맞아요. 근데 이게 변했냐 불변이냐라는 의미에서 쓸 때는 제가 이 중에 하나를 변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그때 이제 의미 파악을 해주시고, 자, 소득 소비 곡선, 앵겔 곡선은 뭐가 일정하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PX, PY 일정하고 M만 변하는 경우예요. 이게 뭐가 일정하고 뭐가 변하느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C 상에서는 상대 가격 일정, 소득 효과만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가격 소비 곡선 있죠. 만약에 PX 가격이 변한다 라고 하면 가격 소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 경우는 가격 효과를 담고 보통 수요 곡선 PCC 상에서는 명목 소득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보상 수요 함수는 어때요? 보상 수요 함수도 뭐 X 가격이 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이렇게 되고, 대신에 보상 수요 함수는 뭐가 일정해요? 효용이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는데 힉스의 기준에 의하면 보상 수요 곡선에서는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힉스의 기준, 스러츠기 기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차, 동차성, 쌍대성 뭐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약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5장까지 소비자 이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탄력성하고 슬러츠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러츠기 방정식이 가격 효과, 대치 효과, 소득 효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인데, 가격 효과, 대치 효과, 소득 효과 여러분들 정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정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이야기가 있죠. 잠깐만.
예, 조금 더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잘 아시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여기서 이거 다 잊어버리신 없죠? 그쵸? 잊어버렸으면 이 시험 못 듣죠? 그래서 원래 가격, 변환 가격. 그러니까 변환 가격을 가지고 원래 무차별 곡선에 접할 때까지 잡아당기면, 오케이? 이 점이 찾아져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힉스의 기준으로 그려놨는데, 이 슬러츠기 방정식의 계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여기서 효용극대화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효용극대화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효용을 정해놓고 거기 맞는 지출액을 최소화시켜요. 그러니까 힉스 기준으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효용극대를 2번 풀고 지출극소를 1번 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슬러츠기식으로 할 때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니면 원래 소비점까지만 내려와요? 원래 소비점까지만 내려와요. 그래서 슬러츠기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효용극대를 2번을 풀고 그 다음에 슬러츠기 보상소득을 구한 다음에, 슬러츠기 보상소득 구하는 거는 그건 기계적이에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효용극대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요. 힉스식으로 할 때는 효용극대화 2번, 지출극소 1번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문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슬러츠기식으로 할 때는 효용극대화하고 2번 하고 슬러츠기 보상소득 구해서 효용극대화 1번 더 해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다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슬러츠기 방정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x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를 기준으로 2개의 슬러츠기 방정식이 있습니다. 온 슬러츠기 방정식, 크로스 슬러츠기 방정식.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슬러츠기 방정식, 교차 슬러츠기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고 있죠. 다들 1순환 때부터 외웠던 식입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가 대치 효과와 소득 효과 2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식에서 델타 X 부분들을 전부 델타 Y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크로스 슬러츠기 방정식, 다른 재화에 미치는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이 2가지 방정식이 별개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가격이 변할 때 X는 어떻게 되고 Y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식이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에서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식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 슬러츠기 방정식인데 왜 바를 하고 유를 하면 이거 힉스 기준이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힉스 기준을 따르는 슬러츠기 방정식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변명을 달았잖아요. 가격 변화가 미세할 때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슬러츠기 방정식인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XY 쓰기도 하고 X1, X2 이렇게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보냐면 요거를 델타 P1분의 델타 X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델타 P1분의 델타 X1인데 여기다가 C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뭐라는 뜻이겠어요? 보상수요 함수라는 뜻이 돼요. 근데 보상수요 함수는 힉스 기준일 수도 있고 슬러츠기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1 델타 M분의 델타 X1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슬러츠기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호만 달라졌지 의미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일 때는 여기는 델타 X1만 뭐로 바뀌면 되겠어요? X2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안 쓰니까 좀 억울한데 나 혼자 쓰고 쓰는 척 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슬러츠키 방정식 구성항 중에 부호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부호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일단 대치 효과를 나타내는 이 부호는 무조건 음수예요. 무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레온티에프 함수를 제외하면 이 무차별 곡선이 이제 굴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기는 무조건 음수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 값을 가짐으로써 여기는 무조건 양수 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라는 게 하나를 줄이면서 다른 게 늘어나는 효과인데 여기가 줄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음수, 무조건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러츠키 방정식에서 맨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각 재화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 때 그 재화가 늘어나면 뭐라고 해요? 정상재.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열등재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둘 다 정상재일 수는 있지만 뭐는 없다? 둘 다 열등재일 수는 없다. 오케이? 하나가 열등재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정상재가 된다.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각 항을 계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보통 수요 함수를 px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보상 수요 함수를 px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기호잖아요. 이거 D로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면을 쓰는데 평면이 xpx예요. xpx. 그럼 xpx 평면에서 기울기가 뭐가 돼요? dx분의 dpx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뒤집어 놓은 형태가 이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는 보통 수요 함수의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통 수요 함수 기울기 역수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상 수요 함수 기울기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곡선 기울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 중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x인 그런 그래프 있나요? 저는 있는데요. 앵겔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호를 보면 앵겔 곡선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상 수요 곡선이 수직임을 증명하라 뭐 그런 증명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어디에 부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슬러츠키 방정식 배우면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슬러츠키 방정식으로서 한때는 사람들이 기펜의 역설이라고 불렀던 것이 역설이 아니라 소비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펜의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펜의 역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역사적 관측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일단 이쪽은 부호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다.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x까지를 하면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근데 정상재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열등재가 굉장히 강한 열등재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관계들은 다 아시죠? 정상재는 반드시 우하향한다. 열등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보시면 기펜재는 반드시 뭐다? 열등재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기펜재가 열등재지만 열등재라고 기펜재인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는 5번 써놨어요? 네. 재미없다. 써본 사람들. 아래쪽에 혹시 안 쓰신 분, 그쵸? 안 쓰신 게 정상이에요. 그쵸? 5번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기펜재는 반드시 열등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재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면 뭐가 아니라는 증명도 되는 거예요. 기펜재도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가 아니라면 기펜제도 아니다 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열등제가 아니라면 기펜제도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탄력성하고 슬러츠기 방정식의 기초를 보았습니다. 뭐 슬러츠기 방정식은 앞으로도 1시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 기초 문제를 몇 가지 보는데요. 364, 365는 소비자 이론의 기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75번이 이제 슬러츠기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문제를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번 문제. (364번은) 그 임봉옥 교수님이 뭐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사실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두 개의 힌트,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개인의 상품으로부터 효용이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U는 X알파, Y,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요. 효용함수가 분리가 안 돼요. X의 한기 효용이 Y의 영향을 받고 Y 한기 효용이 X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효용함수가 X알파, Y, 베타 이렇게 되면요. 분리가 돼요. 각각의 한기 효용이 다른 제와의 한기 효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분리돼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각 상품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감소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특징이 효용함수가 X1, X2, X3 세 개의 제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1의 효용, X2의 효용, X3의 효용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다음 세 가지 명제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문항 구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딱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돕는 데는 꽤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어떤 상품도 1등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상품이 열등제가 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품도 열등제가 될 수 없다. all 뭐다? 정상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 함수 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함수 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자, 이 최적 소비 조건 있죠? 1원당 한계효용, 1원당 한계효용 돼 있는데 이 식에서 특징적인 게 뭐예요? X의 한계효용이, 죄송합니다. 1제화 한계효용이 2, 3제와 영향을 받아요? 1제에만 영향을 받아요? 1제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가 성립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식을 써놓으니까 그 식이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각 제화 한계 효용은 각 제화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품도 열등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이 문제는 P1, P2, P3, M 중에 뭐가 변하면서 푸는 문제입니까? 열등제냐 아니냐라는 거는 가격 변화 문제예요. 소득 변화 문제예요. 소득 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P1, P2, P3는 변하면 안 돼요. 지금 뭐만 변하면서 풀 거예요? M만 변하면서 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P1, P2, P3는 지금 1번 문항에서는 변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셋 다 열등제일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최소한 하나는 뭐예요? 정상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최소한 하나가 정상제라면 예를 들어서 X1이 정상제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늘어날 때 X1의 소비는 어떻게 될 거예요? X1의 소비는 늘어날 거예요. 정상제니까. 근데 X1 소비가 늘어나면 P1분의 MU1은 어떻게 돼요? 줄어요. 한계효용 체감하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최적 소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P2분의 MU2, P3분의 MU3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줄어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재화 한계 효용은 그 재화 소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떨어져 있기 위해서는 X1이 늘어나 있기 위해서는 X2와 X3도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요? 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입니까? 따라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모든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가 될 수는 없다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재화가 동시에 뭐여야만 합니까? 정상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시점간 선택에도 쓰일 수가 있고, 뭐 제가 여가소득에서 이거 쓰인 건 못 봤는데요. 여러 군데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올 정상재라는 걸 찾았습니다. 올 정상재. 그럼 2번 봅시다. 이번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P1, P2, P3, M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들인데 해당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해당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기펜제라는 거예요? 기펜제가 아니란 거예요? 기펜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미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뭐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정상제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어떤 재화도 뭐가 아닙니까? 기펜제가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X1, X2, X3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일단 봅시다. X1, X2, X3.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건가? 대체로 한번 찾아보죠. X1, X2, X3가 있고 지금 이제 P1이 올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소득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대체 효과라는 것은 P1이 비싸졌잖아요. 비싸지면 비싸진 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리는 효과를 뭐라고 해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 소비를 어떻게 해요? 줄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뭔가 하면 그 재화 소비는 줄어든다. 오케이? 그 재화 소비는 줄어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재화 소비는 줄어드는데 다른 재화 소비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3번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재화는 불명확합니다. 3번 보세요. 자, 3번 또 1번 재화 가격이 오른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명제 3의 두 번째를 보시면요. 다른 재화 수요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했죠.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재화 수요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얘 둘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줄어야지 여기는 늘고 여기는 줄고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명확한데 같이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생각할 기회를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싶으면 미리 한번 봐오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들었다고 나중에 집에 가서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새 좀 많이 바뀌셨네요. 이런 분들 아니었는데.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2번과 3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1, P2는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P2, P3는 그대로인데 P1이 오른 상태예요. 오케이? 근데 확실한 것은 X1이 줄어들기 때문에 MU1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이해하십니까? MU1은 늘어나요. 근데 MU1은 늘어나지만 둘 다 늘었기 때문에 1원당 한계용은 늘어요? 줄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1원당 한계용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봅시다. 요거 여러분 썼을 테니까.
그럼 만약에 P1도 오르고 MU1도 올랐을 때 됐습니까? 1원당 한기용이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1원당 한기용이 올랐다. 1원당 한기용이 올랐다라고 하면 최적 조건을 위해 가지고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늘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늘었기 위해서는 P2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MU2가 늘었기 위해서는 X2는 늘었어야 돼요. X2는 줄었어야 돼요. X2는 줄고 그 다음에 X3도 줄었어야 돼요. 반대로 요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줄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 첫 번째 항이 줄었다면 두 번째 덩어리하고 세 번째 덩어리도 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P2, P3가 그대로라면 얘들이 줄어 있기 위해서는 X2하고 X3가 동시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하면 X2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X2하고 X3는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줄지 하나 늘고 하나 줄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소비자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뭐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잖아요. 364가 조금 더 가능성 크고 365는 그냥 개념 알아두자 라는 정도입니다. 1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동조 효용함수라는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 동조라는 말이 원래 조금 복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x, y 있을 때 또는 x1, x2 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상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만족되면 뭐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고요? 동조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상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차별 곡선들의 한계 대체율이 뭐만 같으면 한계 대체율이 같다. 원점 출발 기울기만 같으면 한계 대체율이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동조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x1분의 x2가 뭔가 하면 원점 출발 직선의 기울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점 출발 직선의 기울기만 같으면 한계 대체율도 같다.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 엔겔 곡선 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엔겔 곡선이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m은 ax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x1은 am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수요함수가 x1이 뭔가 a에 여기 기울기는 a분의 1 되겠죠. a의 뭐 m 이런 형태가 되면 오케이? 소득 탄력성은 1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이 문장이 짧은데 그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비자 효용함수가 동조 효용함수는 일단 1번에서 소득 탄력성이 1임을 보였거든요. 소득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0보다 크잖아요. 무슨 제란 소리예요? 정상제란 소리죠. 그리고 2번은 정상제이면 절대로 기펜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효용함수를 단조 변환해도 한계 대체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게 거의 순수 수학 이야기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조 변환이니 선형 변환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2x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거나 그 다음에 y는 x제곱으로 바뀌거나 그 다음에 y는 루트 x로 바뀌거나 하면 x가 더 크면 변환된 값인 y도 어떻게 돼야 돼 있어요. 이게 1이고 2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크면 크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도 x가 크면 y도 어떻게 돼 있어요? 커요.
여기서도 x가 크면 y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이 셋 다 무엇의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단조 변환의 조건을 만족시켜요. 독립 변수가 크면 변환된 변수도 크다는 조건만 만족되면은 단조 변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단조 변환 중에 이게 직선형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효용함수가 기수다 서수다를 우리는 이해할 때 그래 기수 서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학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조 변환을 해도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서수, 선형 변환을 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기수,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수하고 서수를 우리 직관으로 인식해도 좋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쓰기도 한다라는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효용함수는 단조 변환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효용함수는 단조 변환해도 똑같은 효용함수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자. uxy가 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든지 루트를 취하든지 임의의 변환을 한 번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일종의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S를 구할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원래 함수의 MRS가 우리가 MUX, MUY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편미분이기 때문에 UX, U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옛날에 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싫으면 MUX, MUY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효용함수 편미분, 효용함수 편미분. 됐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MRS였는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변환된 함수의 MRS를 구하면 이제 VX, VY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V를 X로 편미분, V를 Y로 편미분인데 이게 합성함수라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V를 X로 편미분, V를 Y로 편미분 하는데 바로 안 되면 가운데 하나를 끼운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 이 식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없애고 나면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이 부분이 원래 UX, 이 부분이 원래 UY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효용함수를 단조 변환하더라도 MRS가 변하지도 않고 MRS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니 단조 변환하더라도 효용함수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364는 사실은 명작 문제고요. 365는 여러분들이 일단 각각의 항목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러트기 방정식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하죠. 375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이한 효용함수가 하나 주어졌죠. 효용함수가 2루트 x1, 2루트 x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된 효용함수예요. 일단 분리된 효용함수고 나중에 오늘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 CS 효용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데 일단 보시고 이 경우에 그러니까 P1, P2, M이 주어진 상태에서 P1이 2로 증가하였다. 됐습니까? 가격 상승 시 힉스 방식으로 대치효과 소득효과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슬러츠기 방식으로 대치효과 소득효과를 한번 분리해보라. 그러고 나면 보상 변화, 대등 변화는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림부터 보세요. 힉스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힉스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산선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원래 예산선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 효용극대화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죠. 지금 가격 상승 후에 효용극대화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차별 곡선 상의 이동이 얼마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환 예산선을 가지고 원래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는 최소 지출이 얼마냐 찾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의 효용 극대화와 한 번의 지출 극소화를 통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크기를 찾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힉스고, 그럼 슬러츠기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산식에서 선택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환 예산식에서 선택점이 있습니다. 근데 슬러츠기 기준이란 건 뭔가 하면 가격 변화 이후에도 원래의 선택점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갖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슬러츠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최적 소비를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 두 번 하고 또 효용 극대화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힉스식으로 한번 슬러츠기식으로 한번 이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분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유명해가지고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맥스 U가 2 루트 x1 그 다음에 subject 해가지고요. 원래 어떻게 쓰냐면 1x1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쓸게요. 1x1, 1x2, 60 상태가 일단 원래 가격 변화 이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MRS 1, 2를 구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승 미분하면 2분의 1 없어지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니까 얘가 루트 x1 분의 얘는 또 미분하면 루트 x2 이렇게 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RS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원래 뭘 써야 되냐면 P1, P2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P1, P2가 다 얼마예요? 1이니까 1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가격 벡터 1일 때 최적 소비 조건은 X2하고 X1을 같게 만드는 게 최적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됐습니까? 가격이 1이면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1은 30, 그 다음 X2는 30. 이게 원래 출발점이 되겠죠.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지출액은 60이고요. 이때 효용을 구해 놓으시면 요거를 만약에 제가 좀 이제 표현성 문제는 있지만 I0라고 하면 효용은 30, 30 들어가니까 4루트 3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루트 480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가격 변화 전. 자, 근데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해서 이제 X 가격이 2가, X1 가격이 2가 되면 2X1 플러스 X2. 여러분 화이팅! 자, 근데 저는 분위기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자, 2X1 플러스 X2 해서 60이죠. 그래서 콥더글라스가 제일 쉽잖아요. 왜냐하면 콥더글라스는 이 60을 몇 대 몇으로 쓰는지가 딱 눈에 보이니까 그걸 그냥 빨리 계산해버리고 검산해버리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MRS 1, 2가 루트 x1분의 루트 x2가 되고 지금은 상대 가격이 2가 됐죠. 그럼 가격이 2로 바뀌고 나서의 최적 소비는 조건은 뭔가 하면 x2가 4x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x2가 4x1이 됩니다. 그럼 x2에다가 4x1 집어넣으면 이제 x1 얼마가 돼요? 10이 되고 그 다음에 x2는 40. 그 다음에 새로운 효용을 구해보면 이제 이 효용 함수에다가 루트 10 집어넣고 루트 40 집어넣으면 이게 6루트 10이 되는데 6루트 10은 계산하면 루트 360이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뭘 찾았냐면 결국 힉스식으로 하든 슬러츠기식으로 하든
힉스식으로 하든 슬러지기식으로 하든 처음 출발점하고 그 다음에 최종 종료점을 찾아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중간 기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힉스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힉스는 가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실질소득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480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힉스는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풀어줘야 되냐면 힉스는 minimize expenditure 해서 자 제가 찾는 건 뭔가 하면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을 달성합니다. 됐습니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을 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x1 플러스 1x2가 되죠. 가격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subject2가 뭔가 하면 2루트 x1 플러스 2루트 x2 효용이 가격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은 원래 상태를 달성할 거기 때문에 루트 480을 달성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가 뭔가 하면 가격은 P1인데 효용은 I0를 달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P1인데 I0를 지금 달성해 보자.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찾아놨냐면 여기서 최적 소비의 조건으로서 가격이 2대 1이면 됐습니까? 가격이 2대 1이면 최적 소비 조건이 x2가 4x1이다. 요거는 지금 찾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4x1이 들어가면 6 루트 x1은 루트 480 이 되고 이거를 뭐 36 루트 안에 들어가면 36 되니까 얘는 이제 36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x1이 계산해 보시면 3분의 40 그 다음에 x2가 3분의 160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원래 출발점이 어디예요? 30에서 x1 기준으로 합시다. x1 기준. 그 다음에 30에서 최종 어디로 갔어요? 10으로 갔어요. 여기 출발이고 여기 끝이에요. 근데 30에서 3분의 40, 13점 얼마쯤 되겠죠? 까지가 무슨 효과가 되는 거예요? 효용은 일정한데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효과, 대체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0에서 10까지가 무슨 효과가 되는 거예요? 소득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힉스 기준으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구분하는 과정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슬러츠기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슬러츠기식으로 하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슬러츠기식으로 하면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슬러츠기 보상소득이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러츠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P1X1, P2X2는 M이 원래 기본적인 예산 제약식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원래 가격 1, 1일 때 가격 1, 1, 소득 60일 때 얼마씩을 소비했어요? 30씩을 소비했잖아요. 근데 슬러츠기 기준이라는 것은 가격이 2, 1이 되더라도 됐습니까? 가격이 2, 1이 되더라도 여전히 얼마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30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0이 슬러츠기 보상소득이 되는 거예요. 슬러츠기 기준에 의한 보상소득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90의 소득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90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뭘 한다는 거예요?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슬러츠키는 90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맥스 U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맥스 U는 한번 뭐 더 써주면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subject 해가지고 가격이 변했죠? 가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x1 1 x2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뭘 봤냐면 가격이 2와 1이 되었을 때 됐습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는 최적 소비 조건이 뭐였어요? x2는 4x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2가 4x1이다 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x1이 15가 되고 x2가 60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30. 오케이? 도착점이 어디예요? 10. 됐죠? 그림에서 30에서 10으로 갔죠. 근데 힉스 때는 30에서 3분의 14까지가 3분의 40까지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여기서 10까지가 소득 효과. 그 다음에 슬러츠기 방식에 의하면 30에서 15까지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해갔습니까?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에서 10까지가 이제 무슨 효과가 되는 거예요? 소득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뭔가 열심히 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풀려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콥더글래스처럼 모든 함수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그 함수들을 쓰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함수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모르는 함수도 많거든요. 그 경우에 원칙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은 힉스 방식으로 슬러치기 구분을 하면 효용극대화 2번 풀고 그 다음에 뭘 풀게 돼 있다고요? 지출국수 한번 풀게 돼 있다고요. 슬러치기 식으로 풀으라고 하면 효용극대화를 2번 풀고 그 다음에 뭘 구한 다음에 슬러치기 보상소득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뭘 해주면 된다?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뭐 아주 기본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슬러치기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봤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